안녕하세요. 아리경제TV의 짧고 빠른 3분 부동산입니다. 오늘 경제라인 뉴스 하이라이트 중에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고 빠지기 집값 조작해도 고작 과태료, 변창흠도 한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머니투데이에 올라온 하이라이트 기사입니다. 호가 조작으로 주변 아파트값이 들썩거리는데 제재는 손방망이라고 합니다. 최고가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식의 집값 띄우기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석 달간 기획 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처벌 수위는 결국 손방망이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사실상 지자체 과태료 부과가 유일한 제재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벌금과 함께 3년 이하 징역형도 내릴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까지 석 달간 서울, 세종, 부산,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신고가 거래가 성사된 것처럼 실거래 신고를 한 뒤에 돌연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집값을 수억 원씩 올리는 호가 조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국토부가 단순 오기나 재신고를 제외한 계약 해지 건수를 전수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 총 2만 2천 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계약 시점 기준 신고가를 기록한 거래가 3,700건으로 전체 해지 계약의 16.9%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실거래가를 이렇게 집값 띄우기를 하면은 결국에 그 피해는 다 이제 그 매수자들이 보는 거잖아요. 이게 부동산에서 장난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매도자들이 더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거일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몇 억씩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좀 자리가 잡혀야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과태료 규정이 아니라 좀 법이 좀 강화가 돼서 이런 일이 없도록 호가 조작이 아니라 정말 투명하게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돼야지 부동산 값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부동산 거래법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3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제재 조항이 포함됐으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집값 띄우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이게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호가 조작 시 제재 기준이 빨리 이제 어, 법률이 빨리 나와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4분의 1 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패닉 바이 멈추었나? 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조선일보입니다. 2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월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집값 오름폭도 줄어들었고 현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50% 이상 오른 상황에서 정부의 30만 가구 공급 확대가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대출 금리 상승까지 겹치자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좀 더 지켜보자라는 관망 심리가 확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는데요. 집값이 본격적인 조정기에 접어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있어 시장 상황을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아직 이게 지금 주택 수요가 본격화되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있는 데다가 과거에도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직후 일시적으로 집값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오르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에 속단은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패닉 바잉이 멈췄다. 이렇게 딱 속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보는 상황이 필요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경향신문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공공임대 32만 가구 중 85%가 정말 짝퉁일까라는 뉴스인데요.
경실련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정부 공공임대 유형별 재고 현황이라고 하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있고요. 50년 임대, 그리고 국민임대, 뭐 장기전세, 매입임대, 행복주택 10년 임대, 전세임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20년 이상 거주 공공임대는 15% 뿐이라고 합니다. 양측 논쟁에 우선 짚어야 할 점은 이른바 진짜 공공임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서로 크게 다르다는 건데요. 현재 공공임대는 국민임대부터 매입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 10년 임대 후분양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유형별로 거주 가능 기간도 입주 가능 자격 등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경실련은 이중 공공이 직접 건립해 소유한 공공임대를 진짜 공공임대로, 나머지 유형은 실질적인 공공임대 기능이 부족한 가짜 공공임대로 봤다고 합니다. 경실련은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영구, 50년, 국민 장기전세 등 4개 유형만 공공임대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158만 4천 가구인 공공임대 주택 중 절반에 가까운 69만 가구가 경실련 집계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특히 또 행복주택의 경우 일부 도심 지역 주택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경실련이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의 임대료를 조사한 결과 SH가 공급하는 강남 세곡 국민임대주택은 전용 39m 제곱의 기준 보증금이 2,832만 원에 월 임대료 24만 원인 반면 은평구 녹번 행복주택은 같은 평형인데도 보증금이 1억 1,228만 원에 월 37만 원으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같은 평형인데 강남 세곡 국민임대주택과 은평구 녹번 행복주택이 보증금 차이도 지금 장난 아니죠. 2,832만 원과 1억 1,228만 원. 보증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월 임대료가 24만 원과 37만 원, 이거 차이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거 진짜 임대주택 맞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닌가 싶네요.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이 문제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업계에서 경실련의 지적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고 하는데요. 한 관계자는 특히 수도권 도심 내 공공임대 수요가 높은데 현실적으로 임대를 새로 짓는 게 어렵다. 전세 매입 임대 등은 그나마 수요자 요구에 맞게 현실적인 공급 안으로 도입된 제도들이라 아예 공공임대에서 제외하는 건 과도해 보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실련의 지적이 공공임대를 둘러싼 다양한 그간의 문제제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는 공공임대 확충을 정권 초기 핵심 과제로 꼽았지만 직전인 박근혜 정부는 공공임대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든지 민간에 이양을 주장했던 박근혜 정부에선 공공주택 역시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짓도록 길을 열어줬고, 이에 기댄 결과 공공주택 확충 등을 위해 필요한 공공택지 비축에도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경실련 지적대로 현 정부의 공공임대 확충이 직접 건립 매입을 통한 보유보다는 말 그대로 임대 쪽에 기울어지 있는 원인을 여기서 찾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 주택 관련 기관 관계자는 현 정부의 경우 주택 공급의 필요성에 대한 초기 인식이 부족했고 공공택지 비축이 적다는 사실에도 큰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다며 뒤늦게 이사대책 등으로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본다면 많이 늦은 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공공임대 확충을 정권 초기 핵심 과제로 뽑았고 직전인 박근혜 정부는 공공임대에 큰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또 정권이 바뀌면 이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뭐 몇 달 만에 아니면 뭐 1, 2년 사이에 그렇게 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닌데 이게 정부가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길게 보고 가야 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대책이 바뀌니까 아무래도 이게 계속 부동산이 흔들리고 어
부동산 안정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 이것도 아무래도 계속 그 이제 정권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거고, 이 범위도 달라지고 가격도 달라지고, 좀 이런 거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더 뉴스가 있었는데요. 세계일보입니다. 부모 능력에 따라서 자가대 전세, 신혼부부 부동산 계급화에 온다. 연중 기획, 끊어진 계층 이동 사다리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는데요. 자산 양극화가 부른 집값 폭등, 금수저는 서울 아파트에서 신접 살림을 차리고 집값 두 배로 뛰고 월급 모아 부를 축적한다. 흑수저는 영끌로 서울 전세 얻어도 치솟은 집값에 결국 경기도로 밀려난다. 문 정부 출범 후 자산 불평등은 매년 심화되고 저소득층 내 집 마련의 꿈은 하늘의 별 따기다. 초등학생마저 엘거, 휴거 조롱하며 씁쓸하다. 갈수록 계층 사다리는 파괴되고 희망이 안 보인다. 되게 씁쓸한 현실인 것 같아요. 정말 부동산 때문에 벼락거지라는 말도 생기고, 이런 엘거 휴거라는 말, 저 이거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엘거가 LH 사는 거지, 휴먼시아 거지라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참 진짜 씁쓸하지 않습니까? 주거지가 부동산이 그냥 내가 사는 집이 편안하고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고, 진짜 두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는 곳, 그런 곳이면 되는 곳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벌써 초등학생마저 집이 매매냐, 전세냐, 임대냐, 이런 걸로 가지고 친구를 나누고, 또 금수저, 흑수저, 신접 살림은 어디서 하느냐. 엄마 아빠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집을 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를 축적하는 속도도 다르고, 흑수저는 진짜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금수저는 더 계속 잘 살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게 진짜 앞으로 점점 더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직장인 박모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금수저로 통한다고 합니다. 2018년 결혼한 박 씨는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를 매입해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살 때만 해도 7억 원대였던 박 씨의 아파트는 현재 14에서 15억 원을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이 3년 만에 두 배로 오른 셈입니다. 박 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님이 아파트를 사주셨습니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조금 갉아먹은 셈이지만 부모님 덕분에 출발선이 다른 이들보다 좀 앞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박 씨 부부는 월 급여의 70%를 저축과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에 쓰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가장 큰 부담인 신혼집 마련 관련 대출금 상환인데, 박 씨 부부는 이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재산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박 씨는 딸이 갓 돌을 지났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있다면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강남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집값이 더 오르고 저축과 투자가 잘 풀리면 얼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직장인 전모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2017년 결혼한 전 씨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처음 시작을 경기도에서 하면 절대 서울로 다시 올 수 없다는 조언을 듣고 서울 마포구에 신혼집을 얻어 이사 전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당시 양가 부모들로부터 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전 씨 부부는 모은 돈과 은행 대출을 최대한 받았지만 서울 도심에 전세를 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전 씨는 아내의 직장은 여의도, 내 직장은 광화문 근처라 마포구가 동선상도 그렇고 가격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그에 따라 전셋값도 덩달아 크게 오르면서 4년간 살았던 신혼집을 포기해야 했고, 주변 동네로는 이사도 쉽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서울을 벗어나지 말라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의 출퇴근이 최대한 용이하면서도 광화문행 광역버스가 갖춰져 있는 김포로 이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사를 하며 다시 서울에서 살 수 있을까? 서울에 나와 아내의 명예의 집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서글펐다고 털어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집값이 문제가 되지 않은 적은 없지만 최근에 아예 집 사기를 포기했다며 낙담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집이 있어도 다 같은 집이 아니다. 지방과 서울, 서울 중에서도 강남 등 특정 지역과 다른 지역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이 빈부격차를 벌리며 계층 간 사다리를 끊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말 진짜 이 기사 보면서 되게 와닿았어요. 제 친구 중에도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신혼집을 서울에서 시작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가 지금 꽤 오래됐죠. 10여 년 전, 한 10년, 15년 전? 그때 이렇게 부모님 도움 받아가지고 대출 좀 껴가지고 서울에 집을 매매해가지고 이렇게 신혼집을 차려서 살았는데 지금 집값이 되게 오른 거죠. 그래서 10억이 넘었어요. 근데 저는 지방에서 신혼집을 이제 구입했었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났었는데 지금 봐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저는 서울로 갈 수 없죠. 그 친구는 어쨌든 뭐 "그 집 팔 수 있지 않다. 그 집 팔아 가지고 뭐 다른 데 갈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아예 서울로 진입조차도 꿈꿀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친구의 경우에도 이제 뭐 집을 어쨌든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구입을 했지만 어 제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집을 하나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살면서 최대 목표인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내 집 하나 갖기 그게 정말 쉽지 않은데 이제는 아예 집 사기를 포기했다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나라에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하고 이제 취업도 포기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진짜 뭐 3포 세대, 5포 세대 뭐 이러다 M포 세대 정말 이게 남일이 아니고 이제 이게 정말 당연시되는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빡빡해지고 그렇게 돼 가고 있지 않나. 사실 의식주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의식주만 안정이 돼도 다른 것들 더 잘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 다 잘할 수 있는데 의식주에서 사실 이 주거가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사는 게 빡빡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아리경제TV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제 소식과 부동산 버블, 붕괴, 상승, 호재 등 다양한 소식의 헤드라인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